오늘부터 함재봉 박사님을 모시고 누가 한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역사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8년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됐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지금 나라가 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를 알아야 그래야 적을 이기고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데 지금 한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또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 자체에 대한 정체성 이게 세워지지 않아서 국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우리 함재봉 박사님을 이제 모시고 한 박사님께서 한국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이런 책을 이게 500페이지 아마 지금 나온 이 세 번째는 100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책을 저술을 하셔서 한국 사람의 그 정체성을 좀 찾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거를 알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한 박사님은 저보다 이제 한 살 이제 많으신 것 같은데 저하고 같은 시기에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볼티모어, 저는 메릴랜드 주립대학을 다녔고 우리 한 박사님은 메릴랜드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을 다니시고 거기서 이제 정치 외교학과 하셨나? 정치학과 이제 하시고 1992년에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저는 인하대학으로 왔는데 같은 해에 연세대학교 정치 외교학과로 오셔서 교수 생활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관련 그런 일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최근에는 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국가를 다시 이제 살리기 위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이제 만나보고 또 이렇게 강의도 듣고 했지만 정말 중세에 관한 그런 그 역사, 프로테스탄트 역사, 또 미국 독립전쟁의 역사, 또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되었는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또 조선시대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꿰서 올바른 그 역사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역사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난해에는 우리가 김영삼 기자님을 모시고 왜곡된 그 역사를 바로 찾기 위해서 역사 이제 강좌를 했고 올해는 또 펜앤마이크에 이제 출연하셔서 하신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기록물을 보고 꼭 모셔서 그래서 한 30번 정도 이런 그 역사 강의를 들으면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유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재봉 박사님을 우리 교회에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이제 한 30번에 걸쳐서 그래서 한국 사람 만들기, 누가 한국 사람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세워주는 귀중한 강의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함재봉입니다. 우선 이런 귀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먼저 발견을 하셔서 소개를 해 주셨다 그러시는데 사모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이제 정치학을 공부했고 정치 사상을 공부해서 이제 92년부터 저도 와서 이제 강단에서 미국에서 배워온 여러 가지 이론들과 이런 거를 이제 열심히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강의 제목이 고대 중세 서양 정치 사상, 근대 서양 정치 사상, 탈근대 정치 사상, 그리고 이제 동양 정치 사상까지 저밖에 정치 사상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고금을 이제 다 커버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가리키면서 역시 이제 외국에 오래 있었고 또 뭐 공부는 다 외국사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모국에 와서 그러면 이런 이론을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 정치를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자 사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아무리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따로 배워야 그게 그럼 우리 한국적인 맥락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가 설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와서 열심히 역사책을 들여다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기존의 역사책을 읽으면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이걸 읽으면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 같고, 또 똑같은 좋은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또 나쁜 것 같고, 그러니까 뭐죠? 위정척사파가 있으면 위정척사파가 어떻게 들으면은 굉장히 애국적이고 우리 거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럼 쇄국을 해서 외국 걸 안 배우겠다 그랬으니까 또 조선이 망하게 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기도 했고, 개화파들 죄송합니다. 읽어보면은 그 일본 거를 막 배우겠다 그러고 외국의 개방적인 사고를 가져서 그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또 일본 세력을 끌어들인 사람이 되니까 또 이 뭐 매국노들 아니냐 그러고, 그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하다가 결국은 그냥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제가 계획하고 있던 거에 반밖에 못 썼는데 3권이 지금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얇은 책이 500페이지고 두꺼운 게 지금 1000페이지에 달하는 3권을 지금 냈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냥 그걸 한번 다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이제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린 게 이제 역시 저의 개인적인 그 경험에서부터 이런 문제의식이라는 게 출발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외국에 많이 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연대 교수셨었는데 66년에 안식년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59년부터 가르치시니까 7년 만에 이제 안식년이 있어서 그때 어렵게 미국 대학에 이제 또 안식년을 가시게 돼서 66년이면 제가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인가 해서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예일 대학으로 가셔가지고 뉴헤이븐 커네디컷이라는 이제 이 진짜 시골에 거기에 가갖고 진짜 첫날부터 뭐 영어 한마디, 전 진짜 데스크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그냥 그 미국 아이들 학교에 집어넣어서 앉아서 그냥 그러고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전혀 한마디도 못 하는데 역시 어렸을 때니까 한 1년이 지내니까 뭐 완전히 영어가 되고 1년 반 지내니까는 한국말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2년 만에 도로 왔기에 망정이지 그렇게 빨리 그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첫 슬라이드에서 요게 이제 그 책 광고입니다. 이건 그냥 책 표지가 이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66년이면은 정말 동양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너무 동양 사람이 없어가지고 길을 가면은 이제 뭐 부모님하고 뭐 어디 뭐 쇼핑센터 이런 데를 가면은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은 외국 아이들이, 그러니까 흑인이든 백인이든 애들이 저를 보면은 다들 이제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자기 엄마나 누가 있으면 쿡쿡 찌르면서 막 차이니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나중에 이제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제가 어느 날 드디어 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또 이제 어떤 애가 차이니즈 그래서 제가 아직 기억나요. 장난감 가게 같았었는데 이렇게 용감하게 가서 I'm not Chinese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처음에는 놀래더니 그러면서 Japanese 그래요. 그래서 제가 I'm not Japanese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What are you? 그러는 거예요. 너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I'm Korean. 그랬더니 얘가 What is that?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런 황당한 답이 있나? 그러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요즘에 한국 아이들이 겪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What is a Korean이 아니라 What is that이에요.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하지, 진짜? 그럼 차이니즈하고 재패니즈하고 뭐가 다르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굉장한 국수주의자가 됐습니다. 제가 아직 그냥
뭐든지 한국계 최고고 좋고 그래서 한국 역사도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내내. 그리고 뭐 첨성대가 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뭐고 뭐가 뭐고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이런 거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가서 이제 자랑하고 이러는 거를 거의 저의 그 소명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래갖고 이제 공부하는 것도 박사학위도 사실 그런 철학 뭐 인식론 이런 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한국 사람의 인식론이 그러면 서양 사람 인식론하고 어떻게 다르냐? 우리 존재론이 어떻게 다르냐? 철학적으로 혹시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냐면 What is a Korean에 대한 그러면 코리아는 이거다. 차이니즈랑은 이렇게 다르다. 제피니즈와는 이렇게 다르다. 코리안의 에센스, 엑기스는 이거다라는 답을 계속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잘못된 질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말씀드려요. 왜 그게 그런 뭔가가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1999년인가 2000년에 이제 그때가 조지타운 대학에서 학술회가 있어서 이제 그 한국 학술회가 있어서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이제 발표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교수님이 미국 교수인데 한국에서 아주 그 공부를 오래 했던 분이고 아마 한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했던 분 같은데 그분이 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발제를 하면서 영어로 이제 발제를 하면서 저를 포함한 거기는 한국 사람들 보고 특히 이제 하는 얘기가 이 사실을 아느냐. 자기가 한국말을 이제 배워서 한국에서 살아봐서 느끼는 건데 영어에는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한국에 살면은 사우스 코리안, 북한에 살면 노스 코리안, 미국에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 일본에 살면 코리안 자파니즈, 코리안 차이니즈, 코리안 뭐 이렇게 됐는데 한국말에는 코리안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단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다들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들어봐라. 한국말로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 사람, 일본에 살면 제1교포, 미국에 살면 재미교포, 중국에 살면 조선족,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살면 뭐죠? 고려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미교포나 제1교포는 주어도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미국 가서 사는지를 몰라요. 재미교포 그러면 그냥 미국 사는 사람들이야. 재미화교 그러면 이게 중국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데 제1교포 그러면은 그냥 일본 가서 사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들이 가서 사는 사람이냐를 없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다 다른데 왜 너희가 다 같은 사람이라 그러냐요. 각자가 부르는 호칭도 다른데 왜 같은 사람이니? 그래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뭐가 같지? 그러네. 왜 그렇게 다르지? 왜 공통의 언어가 없지? 그러고 보니까 유태인들은 어디 살아도 주이시들이에요. 중국 사람은 어디 살아나 화교고, 일본 사람도 그럴 거고, 프렌치도 그럴 거고. 근데 한국 사람은 굉장히 어색해요. 북한에 사는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왜 안 그러고, 한국인이라고도 안 그러고. 와, 그러고 보니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럼? 우선 거꾸로. 이 사람들 다 관통하는 엑기스를 여태 찾았었는데, 엑기스는 커녕 지금 부르는 호칭조차도 다른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문제가 뭐냐면은, 왜 이렇게 다른가로 돼야 됩니다. 문제를 바꿔야 되는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한국 사람이라는 단어를 공적으로 어떤 공적 신문 같은 데서
제가 열심히 찾아본 바로는 가장 최초로 쓴 게 1962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에 한국 사람이라고 썼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라 그랬냐? 조선 사람, 대한국인,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국인은 왜 있냐면은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세우니까, 이제 대한제국을 고종이 세우니까는 그때부터는 조선 사람이 아니니까 대한국인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대한군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군인이라는 그 대한국의 군인이란, 제국의 군인이란 뜻이었죠. 그러니까는 정말 보니까 한국인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최근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 엄밀하게 언어로 따지면은 한국 사람은 저게 얼마 된 거죠? 60년 된 거죠. 60년 됐습니다. 60년 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우리가 반만 년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좀 한번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 60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우리 한글이요. 한글을 우리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까? 대한민국 설립된 다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공식으로 우리가 우리말이라고 글이라고 채택해서 하기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한글로 된 고전 없어요. 영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를 읽을 수 있고 킹 제임스 바이블을 읽을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600년 전 거를 읽을 수, 한글로 된 게 있습니까? 500년 전 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된 문학도 없어요. 제일 오래된, 뭐 다 배웠지 않습니까? 제일 오래된 소설이 춘원 이광수의 무정이라 그러는데 또 춘원은 친일파라 그래서 또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새 나라. 어렸을 때 우리 새 나라의 어린이를 배웠었는데, 정말 이거 새 나라구나.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이게 오래된 반만년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새 나라의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그럼 이 새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이 새 나라를 세웠던 기본적인 철학이나 제도나 이거는 도대체 뭐였었던가를 이거 완전히 다시 생각해 봐야지. 그냥 머릿속에 막연하게 단군과 고려와 삼국시대와 이조와 뭐 유교와 온갖 것이 다 뒤엉켜 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이 이런 거다 이래 가지고는 전혀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을 받고 이제 와서 조지타운대에 갔다 와서, 그러면 그러네 진짜. 그럼 한국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그러면 언어는 다르고 우리가 그 말은 없어도 그래도 한국에 살고 일본에 살고 미국에 살고 뭐 러시아에 중앙아시아에 살지만 그래도 이게 다 우리끼리는 재외동포. 그 말도 재밌지 않습니까? 재외동포는 어떤 사람들이란 말이 없어요. 거기에도 그냥 외국 사는 사람들이야. 외국 사는 같은 사람들. 근데 어떤 면에서 같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혹시 공유하고 있는 뭐가 있으면은, 설사 말은 없더라도, 공통적인 말은 없더라도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라고 내가 이 미국 교수한테 반격을 할 수 있을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뭐 언어, 풍습, 뭐 이념, 종교, 인종, 뭔가가 같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같느냐? 아니죠. 언어는 이제 거의 아무 상관없이, 제가 이걸 그냥 재미삼아서 이거 비정상회담이라고 인기 많은 그 프로인데, 보시면 외국 사람들, 소위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한국말 하는데 뭐 한국 사람이 눈 감고 들으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 바가 뭐를 구별이 안 가게 유창하게 한국말 하는 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미스 트롯 이런 거 보면 외국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구성지게 트로트도 부르고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리고 거꾸로
거꾸로 재미교포, 제일교포, 2세, 3세 가면 한국말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 사람이 아니다?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럼 이제 언어를 가지고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풍습, 그 다음에 저는 이 가지고 오는 사진들을 그냥 대충 찾아본 사진들인데요. 결혼식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결혼식이 사실 지금 하는 저 면사포 쓰고 저렇게 하는 왼쪽 위에 사진 그림 보시면 사실 언제부터 이렇게 한 거죠? 이 국적이 정확히 뭐죠? 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저렇게 결혼식을 하고 나서 끝나면 꼭 예식장이나 어디나 꼭 패백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가서 열심히 급히 또 옷을 다 갈아입고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가서 또 한 번 더 이걸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정체성이 이 서양식으로만 그걸 꼭 하긴 해야겠는데 그것만 해갖고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부족한 것 같으니까 또 한복으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게 이런 것 갖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거 어느 쪽이 우리인지 난지 이것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장례식 같은 것도 그 병원 영안실에서 이제 거의 보통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 대도시에서는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 장례식 지내기 시작한 거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조금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돌아가시면 그냥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하기도 했던 거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우리 소위 전통 풍습이 아닙니다. 한국적인 풍습이 전혀 아닙니다. 밑에 있는 그 우리 전통 상례는 그건 뭐 이제 아무도 못 하니까요. 아무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면은 과연 이 예법, 풍습이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을 묶어주는 공통적인 요소냐? 그럼 이제 소위 리추얼도 아니죠. 예법도 아닙니다. 뭐 이념이 아닌 거야.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왜 이렇게 나라가 반쪽이 나고 반쪽 난 나라 속에서도 이렇게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는지. 그럼 공통적인 이념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종교요? 종교 뭐 잘 아시죠? 종교 이거 좀 오래된 통계인데 2015년 통계를 갖고 왔지만 뭐 훨씬 최근 아무 통계를 보셔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갖고 있는 이 통계하면 개신교가 그래도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개신교가 뭐 19.7%, 불교가 15.5%, 천주교 7.9%,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이슬람, 대종교, 기타로 내려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한국 같은 사이즈 5천만이 되고 뭐 사이즈만이 아니죠. 사실 다른 어떤 나라를 보세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다양한 나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미국 빼놓고. 이민의 나라인 미국 빼놓고요. 이렇게 종교가 다양한 나라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일본이요. 일본의 개신교, 하여튼 천주교, 하여튼 기독교 다, 하여튼 뭐든지 다 합쳐서 서양 종교 0.5%인가 뭐 그럴 거예요. 중국은 원래 종교가 없는 나라니까 있으면 안 되는 나라니까 그래도 통계적으로는 2.5%라고 나오는데 그건 무슨 통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통계가 있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는 카톨릭, 덴마크는 루터란, 그렇죠? 일본은 신도 아니면 불교, 태국은 불교, 인도는 힌두교, 파키스탄은 이슬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영국은 성공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다양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종교가 그 나라의 어떠한 통일성과 통합성과 정체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꼭 그게 항상 일치하는 부분은 이제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스페인 하면은 카톨릭 이런 게 좀 있어요. 스웨덴 가면 루터란 이런 게 있는데 한국 오면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도 놀라는 거죠. 요새 이제 외국 여행을 잘 못하지만 비행기 타고 밤에 우리 내리다 보면 빨간 십자가의 바다인데 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너희 나라에는 개신교, 기독교가 많냐? 사실 아시아의 어느 국가에도 이렇게 없습니다. 필리핀이야 뭐 다 카톨릭이죠. 왜? 스페인이 400년 통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이상한 나라예요.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그럼 통합성을 주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인종은 같지 않느냐? 굉장히 이제 저는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은 한국의 성씨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1985년에 우리나라의 성씨가 275개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통계가. 그러면 그 275성 중에 그때 각 집안이 자기 문중이 자기 족보에 써놓은 걸 갖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136개 성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 이상이죠. 반 이상은 자기네 선조가 일대조 할아버지가 외국에서 귀화했다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 중국에서 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에서 왔어야 되니까. 뭐 은나라 때 왔고 당나라 때 왔고 뭐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족보상으로 이미 136개 성씨가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2015년부터 뭡니까? 2015년에 우리나라에 현재 5,582개 성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년 만에, 30년 만에 20배가 늘었습니다. 성씨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은 귀화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귀화를 하고 한국 시민권을,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으면은 그 사람이 동남아시아에서 와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그러면은 뭐 자기 이름이 뭐 함재봉 하듯이 한자로 세 글자로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닌 데서 온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을 그냥 한글로만 표기를 하고 한자는 아예 표기도 없습니다. 그런 성씨가 지금 5,580. 그럼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한 인종이냐 민족이냐? 저는 원래도 아니었지만 가면 갈수록 더욱도 아니고 지금 다문화 국가라고 우리가 하면서 사실 무슨 같은 피를 나눈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지금 남북한 간에요. 남북한 간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없고 제도도 없고 가치도 없고 종교도 물론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남북한이 뭔가를 끈을 연결해 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결애라는 거. 단일 민족이다.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 빼놓고는 그러니까 뭔가가 자꾸 해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 그치만 실제 내용을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사실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를 없애겠다고 하는 그리고 수없이 자기네가 소위 말하는 그 민족을 수없이 죽이고 수용소 보내고 하는 그런 체제인데도 뭔가가 우리가 계속 뭐를 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 개념이 인종주의. 같은 민족, 같은 피를 나눈. 그러니까 그 얘기만 나누면 이제 나오면 좀 약해지죠. 근데 과연 그런 건가? 이건 뭐, 이거 자세한 거지만 그냥 그 자세한 건 안 보여드리고요. 이런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4%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가 2%, 고등학교가 0.9%.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전체의 1%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고요. 군 복무자, 다문화 가정 출신 군 복무자가 2019년 3,000명, 2022년 5,000명, 2028년이 되면 12,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다문화 그 가정 학생 출신들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바뀌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그러면 한국 사람의 본질의 뭔가는 찾을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그 질문을 해갖고는 누가 다른 사람이 찾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거 하지 말고 그럼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자. 거꾸로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 차라리 질문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하지? 왜 종교가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풍습이 다 다르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니까 훨씬 많은 게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게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이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그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왜 다양했을까? 역사에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럼 거꾸로 한번 보기 시작하자.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 이전에는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렇죠? 일본 말로 조센징. 그 말 자체가 나쁜 말이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조선인이란 뜻이죠. 조선 사람인데 우리 자신도 조선 사람이라고 불렀었고. 그러면은 그 조선 사람은 뭐였었느냐? 한국 사람 전에 지금 1962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가 한국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조선 사람인데 그럼 이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고? 그럼 조선 사람들은 누구냐고 봤더니 조선 사람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왜? 조선조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위로부터 엄청난 혁명을 통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천년 불교를 했던, 그렇죠? 삼국시대의 고구려의 372년인가에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기로는 조선이 1392년에 세워져요. 그럼 1000년 동안 불교했던 나라예요. 그 불교했던 나라를 하루아침에 유교 국가로 바꿔버립니다. 무서운 혁명을 해서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500년을 지속을 하니까 그 끝날 때쯤 가면은 조선 사람은 뭐 삼강오륜, 사서, 삼경, 충효 사상이 중요하고 등등등등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선 사람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서로가 알아볼 수 있는, 다 제사 지내고, 그렇죠? 이런 그 조선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 사람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없어지느냐? 우선 하나는 가장 간단한 답은 1910년 8월 22일 날 조선조가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이 그 통치를 하면서 내선일체에서 반도 사람이라고 불렀죠. 반도 사람. 조선 사람도 아니고, 물론 나쁜 의미에서 이제 조센징이라고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반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조선조가 망해서만 조선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조선 사람 아니면 조선이라는 체제는 그 조선 사람들이 이미 나라 망하기 훨씬 전부터 거부하기 시작했었구나. 천주교가 1784년에 들어옵니다. 그 이승훈이 남천주교당인지 북천주교당에 가갖고 자진해서 영세를 받고 돌아오는 게 1784년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승훈부터 이벽,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조선의 4대부들이에요. 그러니까 4대부라는 게 뭐냐면 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4대부들 유학자가 사제,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념과 그 종교를 지켜내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그 4대부들의 역할이었었는데 그 4대부들이 자진해서 엄청난 일 아닙니까? 선교사를 보내본 적도 없고 조선에는 선교사를 파견할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네가 그거를 배워가지고
천주실이 이런 마테오 리치의 책 같은 거가 흘러 들어온 거를 자기네가 그걸 배워가지고는 자기네끼리 개종을 하겠다 그래갖고는 사람을 이승훈을 보내서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영세를 하겠다가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미 주자성리학이라는 조선시대를 떠받쳐줬던 그 이념에 대해서 주자성리학의 사제들이 먼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제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사실 정부에서 조정에서 그거를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다가 사대부들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서요. 근데 천주교뿐이 아니죠. 동학이 1860년에 만들어지고 개화파가 1878년에 일본 거를 배우겠다 그러고 개신교가 1884년에 하여튼 뭐 나중에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알렌 목사가 민영에게 살려주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광해원이 열리고 하면서 어쨌든 개신교의 또 선교의 역사가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 1908년이 되면 민족주의라는 또 다른 외래 사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19세기 초부터 한 100년 동안은 조선 사람들이 조선을 거부하는구나. 아주 통째로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맨 위에서부터 그 신분 질서상 맨 위 계층에서부터 제일 밑에 계층까지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체제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반항을 일으킨 게 19세기의 우리의 역사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들면서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는 그래서 이런 동학난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천주교의 그 엄청난 박해 10,000몇 명이 순교를 하면서도 그거를 조정의 말을 안 들어요. 제사를 안 지내겠다 그래. 그러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500년 통치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제 태제가 뭐냐면은 1910년에 조선조가 멸망했을 때는 나라만 뺏긴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자기네 문화적 정체성을 버려요.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없고 자기의 문화적 정체성도 거부를 해버리고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을 거부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디서 제가 여실히 볼 수 있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 또 저기를 했지만은 3.1절이 고종의 인산, 고종의 장례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종의 장례식 때문에 일어났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국권 회복을 위해서 나라가 거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국권 회복, 그럼 뺏겼던 국권을 돌려달라. 그럼 보통 뺏겼던 국권을 돌려달라는 얘기는 원래 그 국권이 조선 왕조, 대한제국이 갖고 있었던 거니까 사실은 거기한테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있었던 나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데 3.1운동 당시에 조선 왕조를 복원하자고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조선 왕조 복원하자고 안 그랬어요. 아무도 순종 황제 다시 모시고 와가지고 옥자에 앉히고서는 대한제국 다시 시작하자 아무도 안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 무슨 나라를 세웁니까? 국권을 회복을 하면은 조선은 아니면 무슨 나라를 세웁니까? 저는 이게 3.1운동이 보여주는 조선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고 왜 멸망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이 그때부터 무슨 작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만 대한민국이 왜 생겨난 나라인지를 어떻게 생겨난 나라인지를 알 거라고 아는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그래 혹시 일제가 망해서 하여튼 무슨 계기가 돼서 우리가 국권을 회복을 하면은 그 국권을 회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거냐? 어떤 나라를 세우지? 하면서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에도 가고, 뭐 샌프란시스코, 상항에도 가고, 나성에도 가고, 상항에도 가고,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가고, 하바롭스크도 가고, 뭐 중경에도 가고, 상해로도 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면서 나라를 되찾았을 경우에는 어떤 나라, 어떤 이념, 어떤 종교, 어떤 조직 하면서 각자가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첨단적인, 가장 좋은, 우리한테 걸맞을 것 같은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개종을 하고 이념을 배우고 조직을 해보고 신문도 만들어보고 뭐 교회도 세우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로 퍼져서 조선 사람들이 그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은자의 나라,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외국에 나가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갔군요. 그나마 세종대왕이 삼포, 지금 어디입니까? 진해하고 울산하고 부산포를 열어서 일본하고 외하고 무역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는 그나마 진해하고 울산도 닫아버리고 부산포 외관 하나만 열어놓고 거기에도 1년에 배 20척밖에 못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세견선이라 그래갖고 저기 스시마 대마도 사람들만 그렇게 나라를 닫아버렸었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서는 뭡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서는 북쪽 국경을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의주로 통해가지고 1년에 연행사라고 해서 황제 생일, 천자 생일이나 이럴 때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빼놓고는 아예 거기도 닫아버립니다. 완전히 닫혀요. 그렇던 은자의 나라가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정말로 이제는 호칭이 이렇게 다양스러워질 정도로 나가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우리가 말을 쓰죠. 이제 보통 디아스포라는 뭐 유태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만 유태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다. 근데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디아스포라가 175개국에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가던 사람들이 100년 전만 해도 아무 데도 안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175개국에 720만이 나가서 5천만은 남한 사람, 2,450만은 조선 사람, 재미교포 217만, 중국교포, 조선족 270만, 제일교포 90만, 고려인 52만, 물론 뭐 통계가 자꾸 바뀌겠지만 아무튼 이런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저의 지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서 각자가 새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를 투쟁을 하고 싸우고 조직을 하고 모금을 하고 그걸 하다가 1945년 해방이 됐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모여드는 거죠. 조선반도로 모여드는 거죠. 근데 모여들어서 합의가 이루어집니까? 합의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갈갈이 찢어진 서로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 나라 사람들인데 왜 저런 생각을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들 수밖에 없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친중의정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미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주의파 5가지로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친중의정척사파는 뭡니까? 한국 사람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 사람이면 한자 좀 알아야 돼. 삼국지, 수지 정도는 읽어봤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서삼경, 논어는 뭐 당연히 좀 알아야 되는 거고, 한문, 붓글씨, 정치인이 되고자 하면 이렇게 휘호, 새벽도에 그래도 휘호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고, 뭔가 그런 거, 그러니까 지식인, 뭔가 지도자 그러면 이 한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중국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친중 위정척사파들이죠. 중국 문명을
기리자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저라도 애들 보고 맨날 삼국지 읽으라 그랬어요. 저도 엄청 많이 읽었었고. 근데 냉철하게 보면 중국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친일개화파. 그렇게 중국 중심으로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중에 몇 사람이 1880년, 70년 말 80년에 이제 뭐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이 일본이란 나라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하면서 너무 놀라운 변화를 겪는 거를 가서 보고는 야, 일본이 문명이다 그래요. 중국은 야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 머릿속에 중국이 야만이라는 생각이 들을 방법이 없는데 일본을 가서 본 사람들이 일본이 문명 개화를 하는 거고 이 중국과 우리 조선이 이게 야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드는 진짜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배우자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친일파 하면 굉장히 나쁜 걸로 되어 있지만 일본이요. 한국 사람들 우린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게 많고 너무나 그 길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콤플렉스. 축구를 하면 무조건 일본만 이기면 되고 이런 이 콤플렉스가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일본제 옷이라고 안 사는 이게 무슨 콤플렉스입니까? 도대체가. 근데 노벨상을 일본 사람이 한 번 하면 난리가 나죠. 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안 나오냐고. 딴 나라 사람들이 노벨상 타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따라갈 모델이기도 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되면서 너 알기도 너무 잘 알고 싫어해야 될 땐 또 너무나도 싫어하고 너무나 이중적인 그걸 갖고 있는 대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상이 일본입니다. 친미 기독교파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새삼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학교 학배제 이화 뭐 연세 숭실부터 시작해서 교회 병원 모든 근대의 문물을 가장 먼저 들여와서 퍼뜨리고 근대 교육을 시켜주고 한 게 전부 다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 뭐 스코틀랜드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완전히 사회를 밑으로부터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아까 통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 다 종교 국가에서 단일 그래도 교파로 그래도 그 제일 그 숫자가 많다는 게 소위 개신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를 빼놓고 친미 기독교파를 빼놓고는 조선 대한민국사를 논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미 기독교파가 있고 친소공산주의파 뭐 당연하죠. 나라가 반으로 잘라진 이유가 반쪽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했던 거고 친소공산주의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을 때에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식민화된 압박받고 있었던 소수민족 이런 민족 피압박 민족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막스주의가 이게 뭐야?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근데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게 뭐예요? 일본 자본주의, 일본 제국주의한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념이 어딨냐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선의 지식인들까지. 그래서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비참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아직도 벌어지고 있고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나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나 이거를 이 공산주의라는 걸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종주의파. 이건 아직 제가 이름을 제대로 못 지었습니다. 왜냐면 인종적 민족주의파라고 했다가 민족주의를 아예 빼버렸는데요. 요 슬라이드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1908년 단재 신채호가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내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역사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한 종족을 골라서 그 종족의 역사를 쓰기 시작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역사라는 얘기를 단재가 그
독사실록이라는 책 서문부터 써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족이냐? 그러면 동양에는, 아시아에는 6개 종족이 있다 그래갖고 쭉 하고 그 중에 우리는 부여족이라 그래요. 부여족. 그래서 그 부여족의 흥망성쇠 역사를 써나가야 된다. 그래서 고구려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써나가는 역사를 써야 되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민족사관을 그때부터 단제가 이제 심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남북한을 엮어주는 건 우리가 같은 인종이라는 것 빼놓고는, 소위 말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막강한 이념이죠, 이거는. 다 우리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럼 객관해서 이게 어떻게 들어와서, 왜냐면 분명히 외국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독일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거든요. 프랑스를 상대로 독일 사람들이 포크라는 개념, 폭스바겐이 포크, 우리 민중들의 차라는 뜻이에요. 폭스바겐이 히틀러가 만들었는데. 근데 포크라는 게 뭐냐면은 서양의 프랑스에 아무리 많은 문물이 들어와서 독일의 귀족들이 불어만 하고 프랑스 흉내만 내고 다 프랑스 놈들이 되더라도 이 밑에 있는 질박한 게르만 독일의 이 포크들이 포크송이 포크송 아닙니까? 폭송 하는 게 그게 그 민속,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크들의 정신이 그게 진짜다. 그리고 이거는 그 피에 흐르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말을 못하고 아무리 다른 종교를 갖고 나라는 없어졌고 아무리 다른 이념을 갖더라도 우리를 다 엮어주는 거. 나라 뺏기고 자기 전통 거부하고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종교 이념을 갖고 왔던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다 뭐가 하나냐? 피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들어온 건지, 논리가 뭔지, 그런 거를 이제 또 살펴보는 게 인종주의파.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파당 책을 한 권씩 쓰기 시작을 했는데 계획에 어긋난 게 친미 기독교파에 와서 1000페이지까지 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을 더 써야 친미 기독교파가 한 권이 지금 더 나오게 돼서 원래는 5권이었어야 되는데 이제 최소한 6권으로 지금 이제 계획을 바꿔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게 이제 그 앞으로 이제 29회에 걸쳐서 이 5가지 파들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좀 하나씩 자세히 드리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